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어서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요약집은 131페이지입니다. 자, 주택이 아니라 그죠, 상가죠, 상가. 네, 센스 있게 남겨놓은 거죠, 그죠? 지우신 분이.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왜냐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그대로 뺏겼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한 거죠. 답습.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정리할 때는 주택과 주택임대차와 다른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다른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 특유의 제도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정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내용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똑같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떤 걸 정리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 특유의 제도가 바로 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환산보증금. 두 번째, 계약의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갱신 요구권. 세 번째, 권리금.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권리금의 회수를 보장을 하겠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는 거? 상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돼요. 양 얼마 안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환산보증금. 자, 먼저 우리 책에서요. 131페이지에서 재정 목적부터. 자, 재정 목적은 당연히 상가임대차에 대한 특례 보장이겠죠? 주택과 똑같습니다. 취지 자체가. 자, 밑에 양괄호 이번에 보호 내용도 똑같죠.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 최단 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완전 똑같습니다. 자, 밑에요. 당연히 편면적 강행 규정이겠죠.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기 때문이죠. 자, 밑에 적용 범위요. 물적 적용 범위,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대항력 취득하려면은 인도받고 뭐 해야 돼요? 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2번 판단 기준은 역시 공부상이 아니라 실제 용도. 용도에 따른. 밑에 3번이요. 주된 용도가 영업용이고 일부가 비영업용이라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되겠습니다. 역시 주택과 같은 맥락이죠. 자, 4번입니다.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상가를 전세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미등기 전세일 때도 이 법 적용받습니다. 5번이요. 일시 사용이 명백하다. 그럼 적용 안 됐죠, 이거는. 자, 근데 6번에서요. 환산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여야 된다. 이게 주택과 다른 점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이 10억이든 20억이든 50억이든 상관없어요. 보호받습니다. 주택은. 그죠?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걸 산출해야 돼요. 자, 이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의 보증금이 있죠. 상가임대차의 보증금에다가 더하셔야 돼요. 월세를요. 월세 더해야 돼요. 근데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곱하기부터 하는 거예요? 더하기부터 하는 거예요? 당연히 곱하기부터죠. 그죠? 어떤 분이 더하고 곱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곱하고 더하세요. 곱하고. 괄호 쳐드릴게요. 월세 곱하기 100 한 다음에 보증금 더한다. 그러면 환산보증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이때 이 환산보증금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 이하일 때
기준금액 이하일 때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상임법 적용돼요. 자, 우리 책에서 기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9억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환산 보증금액이 10억이다. 그럼 상임법으로 보호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보호 못 받는다고. 왜 보호 못 받아요? 넌 부자니까. 너 10억짜리니까 부자잖아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9억 이하가 돼야 보호 받는다는 거죠. 환산 보증금. 자,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은 6억 9천 이하, 광역시 5억 4천 이하,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입니다. 이 금액 밑으로가 됐을 때, 이하가 됐을 때 보호받는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반대로 환산 보증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했다. 초과. 넘어섰죠. 이런 경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래야 돼요? 안 된다 그래야 돼요? 안 된다 그래야 되죠? 보호를 받는다 그래야 돼요? 보호 못 받는다 그래야 돼요? 보호 못 받는다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너는 뭐니까? 너 부자니까 보호 안 해준다는 거죠. 부자잖아. 아무리 부자라도 얘 어느 정도는, 자, 기준금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이 또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규정들. 초과해도요. 일단 아무리 초과를 해도요. 대항력은 인정해줘요. 적어도 쫓겨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대항력 인정. 인도 사업자 등록했다면은 대항력은 인정해준다. 자, 그리고 이 갱신 요구권이라는 거는 상가 임차인의 완전 밥줄이거든요. 갱신 요구권도 인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규정도 적용이 돼요. 초과해도 이 세 가지는 적용돼요. 세 가지.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되니까요. 자, 밑으로 계약갱신 요구권. 자, 그리고 권리금 규정과 3기 연체 시 해지. 임차인이 3기를 연체하면 해지가 돼요. 쫓겨나는 거죠. 그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액이 초과해도 적용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그 밑에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최단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이런 거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초과하면. 네. 상가에서는 3기를 연체하면 쫓겨나요. 상가에서는. 민법상 임대차나 주택임대차에서는 몇 기 연체하면 쫓겨나죠? 2기예요. 2기. 근데 상가는 몇 기? 상가는 3기예요. 왜 3기일까요? 네, 상가라서. 그렇죠. 상가라서 3기예요. 잘 아시네요. 상가라서 3기. 상가니까 3기지. 상가니까. 그죠? 자, 뒤로요. 존속기간. 자, 최단 존속기간.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단 존속기간이 2년이었죠? 상가는 1년입니다. 1년. 상가 1년이에요. 그것만 달라요. 자, 그 밑에 양과로 이번에 법정갱신 주택임대차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역시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은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겁니다. 자, 사항에서 셋째 줄 오른쪽 이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자동 몇 년이다? 1년이에요. 1년. 주택은 2년이었죠? 상가는 1년이요. 자, 5항입니다. 이때 임차인 측에서는 해지 통고할 수 있겠죠? 임대인은 못하더라도요. 그리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됩니다. 3월. 이거 주택하고 똑같죠? 3월. 자, 밑으로 내려가서 4번에 보시면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10조 1항 확인하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 못하지. 그렇죠? 거절 못해요. 자, 갑이 상가를 가지고 있고, 갑의 상가에 이분이 상가 임차인입니다. 상가 임차인. 네? 그럼 영업을 하시겠죠? 상가 임차인이니까. 네? 여기서 이제 뭐 국밥집을 하시는 거죠. 국밥 하시는 거죠.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죠. 완전 장사 잘 돼 버리죠. 네? 계약은 3년 했어요. 3년. 장사가 너무 잘 되죠. 줄 서고 막 이러죠. 줄 서고. 그럼 누가 배 아파요? 누가 배 아프죠? 갑이 배 아프죠. 갑이. 배 아프잖아요. 근데 마침 이 임대인한테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 네? 근데 아들이 백수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보내고 싶죠. 그죠? 내 아들이 백수니까 을을 내보내고 내 아들을 사장으로 앉히고 싶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사 잘 되니까. 계약은 몇 년이요? 3년이요. 3년이요. 그럼 갑은 딱 기다리고 있겠죠. 에? 쟤를 내보내려고.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상가 임대차 계약이 시작이 됐고, 자, 계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는 시점이 있겠죠. 계약이 끝나는 시점, 3년. 자, 3년으로 해서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요, 반드시 저 갑은 을을 내보내려면, 갑이 을을 내보내려면요, 계약 기간 만료 시점 6개월 전.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해야 돼요. 이제 비워주세요, 선생님. 나가주세요.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때 갑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이후에 계약이 어떻게 돼요? 자동 연장돼 버려요. 그게 법정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갱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갑은 나가라고 해야 되죠. 네? 선생님 장사 잘 되네요. 네, 저 가서 다른 데 또 차리세요, 선생님. 장사 잘 하시니까. 그럼 을은 여기서 이제 억울하죠. 그죠? 내가 투입한 비용이 있는데 광고도 하고 시설 투자도 했고 이제 좀 자리 좀 잡으려고 하는데 나가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임차인이 뭐를 요구할 수 있다고? 계약의 갱신 요구할 수 있다고요. 아, 선생님 장사 더 할 거예요. 갱신 요구. 이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있다, 거절 못한다. 거절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연장된다는 거죠. 연장된다는 거죠. 그죠? 몇 년으로 연장돼요? 그렇죠. 1년 연장되죠. 왜 이렇게 잘하시죠? 1년 연장되죠. 1년 연장. 1년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몇 년째가 돼요? 몇 년째가? 4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4년째가. 4년을 채워가고 있죠. 그러면 갑은 또 어떻게 하겠어? 또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또 뭐라고 하겠어요? 또 나가라 그러죠. 나가라고. 나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갱신 요구하는 거죠. 이거를 마치 무슨 행사 치르듯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 또 1년 연장된다는 거, 또 연장. 그죠? 5년, 6년, 7년, 8년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연장돼요. 몇 년씩. 1년씩 계속 연장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10년이 되면, 그러니까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해가지고 요 10년이 채워졌으면, 요때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야 이제 10년 채웠잖아, 이제 나가. 이제 나가. 이러면 이때는 갱신 요구 한다고 못 한다고? 이때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갱신 요구라는 거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10년의 범위 내에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10년. 그죠? 원래 5년이었어요. 10년으로 늘어났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래서 임대인들이 반발하잖아요. 10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죠? 10년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대고 아닙니까, 그죠? 너무한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럴 10년의 범위네, 10년의 범위에서, 그죠?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때 만약에 10년으로 이제 끝나가는데, 요때 요 시점. 10년으로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만약에 나가라고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까먹은 거죠. 까먹었어요. 나가라고 안 했어요. 그럼 이 이후는 어떻게 돼요? 이 이후는 어떻게 되죠? 법정갱신. 이런 법정갱신 돼요. 몇 년으로 법정갱신? 하고 법정갱신. 그러니까 요구권 같은 경우는 10년의 제한이 있는 것이지만 법정갱신은 제한이 있다 없다? 법정갱신은 제한 없다는 거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법정갱신은 제한 없어요. 이항 확인하세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10년 내에서 사망이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걸로 보죠. 다만 차임 보증금은요. 증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월세하고 보증금 그대로 가야 돼요. 10년 동안? 그건 아니라고요. 올릴 수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맞아요. 1년에 한 번씩이요. 몇 퍼센트 내에서? 5% 맞아요. 5% 맞아요. 어떻게 잘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5%요. 주택하고 똑같아요. 5%. 원래 9%였어요. 근데 5% 낮춰놨죠. 네? 문재인 정부 낮춰놨죠. 5%로. 그죠? 예. 자, 내려가세요. 밑에. 자,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죠. 우리가 10조 1항에서 확인했듯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거절이 된다고 거절 안 된다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임대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그럼 있으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면은 거절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거절 가능한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거절 가능한 그 사유가 총 8가지예요. 8가지 사유. 그게 지금 우리 책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 그럼 이거는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쫓아낸다는 거죠. 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나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3번, 합의했을 때. 임대인이 보상을 제공했을 수 있겠죠. 내가 내 아들 사장으로 앉힐 테니까 내가 보상해 줄게. 나가주세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고요. 자, 4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 이게 바로 동의 안 받은 전대. 무슨 전대입니까? 무단전대죠. 쫓아냅니다. 무단전대 하시면요. 5번,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일부를 고의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 상가 부셨죠? 고의 중과실로. 그럼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부시면 안 되죠. 자, 6번. 전부나 일부가 멸실됐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목적 달성 자체가 안 되네요. 임대차 계약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피차 어쩔 수 없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합니다. 자, 7번입니다. 건물의 전부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임대인이 건물을 뭐 하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야, 싹 철거하고 뭐 할 거라고? 재건축할 거라고, 재건축. 야, 재건축할 거야. 야, 재건축할 거야, 재건축.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재건축해야 되니까. 점유를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때 을이 계약갱신 요구할 때 재건축해야 되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없다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이런 경우는 사전에 미리 고지가 된 경우예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갑이 을한테 고지했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한 3년 정도 뒤에 이 건물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나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을이 알겠다고 한 거죠. 끄떡끄떡 한 거죠. 그때는 재건축 진짜 하게 되면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고요. 괄호 속 보세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 기간 이런 계획을 고지했을 때 이 괄호 안에 이 내용이 없으면 임대인이 이걸 악용하잖아요. 쫓아내려고 뭐 해요? 쫓아내려고 재건축하죠. 제 말 이해되세요? 을을 쫓아내려고 재건축한다고요. 괄호 안에 이 내용 없으면. 그죠? 그래서 사전에 고지가 됐을 때 이를 들어서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마지막 8번째, 그 밖에 뭔가 사유가 있을 때. 그 밖에 사유가 있을 때. 이 8가지가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입니다. 3기를요, 2기로 고쳐서 출제될 수 있게. 2기 X. 1번에 2기 X. 3기입니다, 3기. 왜 3기라고요? 네, 상가라서. 4번. 무단전대죠. 무단양도 X. 무단양도는 거절 사유 아닙니다. 무단전대가 거절 사유죠. 5번이 제일 중요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죠. 이걸 만약에 중과실로 안 하고 그냥 과실. 예? 그냥 과실 X. 고의 과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죠. 중과실이라고 해서 중과실이요. 혹은 경과실? 에이 그것도 아니지. 경과실 X. 무슨 과실이어야? 중과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중과실. 경과실 X. 자,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철거나 재건축이죠. 예를 들어서 뭐 수선이다, 수선. 소규모 수선 X. 수선 X.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계약갱신 요구권이었고요. 자,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입니다. 자, 권리금은요. 자, 양괄호 1번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금지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거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존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거 방해하지 마. 양괄호 이거다. 방해 행위는요. 첫 번째,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수수하는 거. 아니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받으신다고? 임대인 지가 받고 있다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방해하는 거니까. 하지 마 이런 거. 자, 이번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끔 하시는 거 방해하는 거죠. 3번. 첫째 줄 중간에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차임, 보증금, 기타 그 밖 부담 따른 금액에 비춰봤을 때 현저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 월세 보증금을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죠. 그 자체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겠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버리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자, 근데 밑에 양괄호 3번은요. 임대인이 계약 체결 거부를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첫 번째,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자력이 없다. 자력이 없다는 게 뭔 뜻이죠? 돈이 없다는 거죠. 완전 개털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임대인은 불안하잖아요. 그럼 너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 안 해? 안 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보인다는 거죠. 혹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 힘든 뭔가 사유가 있다. 이분은 아무리 봐도 월세를 안 낼 것 같죠.
분명히 연체하실 것 같죠. 그럴 사유가 딱 보인다는 거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해야 되겠죠. 소송 붙으면. 자, 3번입니다.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다. 더 이상 세를 내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 거절 가능합니다. 자, 4번입니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 체결했고 권리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 체결해 놨죠? 권리금까지 다 줬죠? 그러면은 임차인이 다른 신규 임차인 데리고 왔을 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임차인 골랐으니까. 자, 밑에 양거로 4번이요.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방해해서 임차인한테 손해가 생겼다. 그럼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는요.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로 하셔야 돼요. 왜 하필 3년이겠어요? 그렇죠. 상가라서. 그래서 3년 내로 손해배상 청구하시라는 거죠. 자, 뒤로 갑니다. 차임 증감 청구입니다. 자, 역시 주택하고 똑같죠.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자, 동그라미 2번에 증액 같은 경우는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죠, 그죠? 5%. 3번. 1년 내에는 할 수 없다. 1년에 한 번씩만요.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차임 연체와 해지입니다. 임차인이 차임 연체 3기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마무리하고요. 자, 오른쪽 집합 건물은 다음 주에 볼게요. 뒤로 넘기세요. 가등기 담보부터 확인합니다. 자, 요약집 139페이지로요. 139페이지. 오늘 가담법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담법. 자, 이 법률의 이름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죠. 가등기 기억나세요? 가등기를 왜 하죠? 가등기를요? 네, 순위 보존이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격려해 놨다가 특정 시점 됐을 때 본등기 청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등기 순위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물권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라는 건 애초에 만들 때부터 순위를 보존하라고 만들어 놨어요. 순위 보존하시라고. 자, 근데 자, 이렇게 갑하고 을이 있을 때 이 갑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을이 채권자예요. 돈을 빌려준 거죠. 채권자. 자, 갑과 을 사이에서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었다.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다고 가정하죠. 자, 그러면 을이 갑에게 이렇게 1억을 빌려줬고 채무자 갑이 담보를 제공했다면, 자,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예를 들어 제공했다. 그럼 채권자 명의로 주택을 담보 제공받아서 무슨 등기하죠? 주로 저당권 등기하잖아요. 그죠? 담보 제공 받으셨으니까 저당권 등기하죠? 근데 저당권 등기를 안 하고 가등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니, 왜 가등기를 합니까? 얘가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로서 경매 신청하는 것보다 가등기 얘기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본등기 해버린다는 거예요. 본등기를. 그래서 갑이 돈 안 갚으면은 경매해서 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라 뭐를 가져가는 거예요? 집을 가져가요. 집을 가져간다. 이럴 목적으로 격려한 것을 가등기 담보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만든 가등기가 아니잖아요. 이러라고 만든 가등기 아니에요. 순위 보존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야, 저당권자로서 경매 신청하고 우선 변제 받으려면은 한 6개월 이상 걸리죠. 근데 가등기 해놓으면
바로 집을 뺏어가죠. 그죠? 바로 집 뺏어가죠. 돈 안 갚으면. 그래서 이걸 가등기 담보라 그래요. 그죠? 가등기 담보. 이게 엄청 많았어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이 가등기 해놨다가 돈 못 갚죠? 집을 뺏어가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아. 그죠? 사회 악이죠. 그죠? 왜 문제가 되냐면은 빌려준 돈 1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집은 3억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아니 그럼 너는 1억을 빌려주고 갑이 1억을 못 갚아서 얼마짜리 집을 가져가요? 3억짜리 집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채업자들이 이거 계속 하는 거 이런 게 하는 거 완전 남는 장사잖아요. 예? 냅둬야 돼요? 제재해야 돼요? 제재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해서 집을 뺏어갈 때 채무자한테 얼마를 주고 집을 뺏어가라? 2억 주고 집 뺏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그냥 가져가지 말고 그 차액을 주고 집을 가져가시라고. 이게 청산금이에요. 청산금. 이거 주고 집을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할 수 있는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겠어요? 채무자 보호, 채권자 보호. 예, 채무자 보호. 얘를 보호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2억 받고 집을 주는 거죠, 이렇게. 맞잖아요. 자, 적용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적용 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법이 적용되려면요. 적용 요건 첫 번째.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돼요.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채권이 빌려준 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대차 채권. 뭐 물품 담보 채권, 뭐 외상 대금 채권,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매매 대금 채권, 노노노노노노. 소비대차 채권일 때 이 법이 적용된다. 자, 두 번째,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과 빌려준 돈, 차용액. 여기다가 이자를 더했을 때 목적물의 가액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이 법이 적용돼요. 지금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주택이 3억짜리지 않습니까? 주택이 3억. 을이 빌려준 돈은 얼마고요? 그러니까 차용액이 더 커요? 목적물 가액이 더 커요? 목적물 가액이 더 크죠. 이러면 이 법 적용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가 됐다? 적용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한테 빌려준 돈이 3억이에요. 근데 집은 1억짜리예요. 이러면 채무자가 보호받을 필요 있습니까? 청산금이 있습니까? 이러면? 청산금 없죠, 그죠? 이러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보호받아야 될 판이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때만 이 법이 적용된다. 목적물 가액이 더 클 때.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법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등기가 격려되어야 한다. 가등기나 아니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돼야 돼요. 이 3가지가 적용 요건이에요. 이 법률의 이름을 잘 보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렇다는 건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다른 담보도 있다는 거잖아요. 등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 법에 등장하는 건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가등기 담보권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양도 담보권. 양도 담보권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가등기 담보권은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 해놨다가 본등기 해가지고 집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양도담보는 이런 거예요.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자, 을이 채권자로서 갑한테 빌려준 돈이 1억이에요. 채권 1억이다. 이때요,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 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해 놓는 거예요. 더 나쁜 놈들이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지도 않고 등기해 놓는 거죠. 이렇게 등기해 놨다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을 쫓아내버리고 이 집은 누구 거? 이 집은 지금부터 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양도담보예요. 양도담보권. 자, 그러니까 채권 보유를 위해서, 채권 회수를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걸 무슨 담보라고 하고? 가등기 담보라고 하고, 아예 그냥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놓는 건 무슨 담보? 양도담보예요. 양도담보. 자, 적용 요건 첫 번째 확인하세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그 피담보 채권은요,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반드시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됩니다.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한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물품 대금 채권이나 뭐 매매 대금 채권, 공사 대금 채권 적용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슨 채권만? 소비대차 채권만 적용된다는 거죠. 자, 밑에 양괄호 3번 확인하세요.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초과할 것. 그러니까 목적물 가액이 더 커야 된다, 차용액이 커야 된다. 네, 목적물 가액이 더 커야 이 법이 적용됩니다. 자, 밑으로 양괄호 4번이요. 채권자의 명의로 가등기나 이전 등기가 격려가 돼야 돼요. 가등기를 격려한 건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한 건 무슨 담보? 양도담보권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담보권 효력. 이거는요, 저당권과 동일합니다. 가등기 담보도 양도담보도 분명히 물권이기 때문에 저당권과 기본적인 담보권 효력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3조 보시면요, 청산금 통지할 때 담보목적 부동산 평가액과 민법 360조에서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된다. 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히라 그러죠. 그러면 그 360조가 뭐냐? 뒷페이지에 나와요. 얼마나 친절해요. 이렇게 다 넣어놨잖아요. 자, 360조가 바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당권 파트에서 봤었던 피담보 채권에 들어가는 범위 총 5가지죠.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실행비용 5가지. 그게 가등기 담보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둘째 줄에 지연 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를 경과하고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된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막 이렇게 기억이 돋아나잖아요. 저당권 했던 거 기억나죠? 기억나야 돼요. 예. 자, 들어갑니다. 자, 양괄호 2번의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저당권 효력은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보권 효력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다 미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도 똑같다. 자, 밑에 3번에 보시면은 담보권 실행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 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실행이. 결국 돈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고요. 갑한테 빌려준 돈은 1억입니다. 1억을 빌려줬다. 자, 그리고 주택은 3억짜리 주택이에요. 이때 갑이 변제 안 하면, 갑이 돈을 못 갚으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죠.
이때 실행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실행 방법 첫 번째. 네? 자, 실행 방법 첫 번째. 가등기 담보권자는요, 귀속 청산을 할 수 있어요. 귀속 청산. 여기서 말하는 귀속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귀속 청산이라고 하는 건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등기에 기해서 뭐 하시는 거? 본등기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집을 팔겠다는 거, 집을 뺏는다는 거. 집을 뺏는다는 거죠. 집 뺏기. 이게 귀속 청산이죠. 집 빼앗기, 뺏기. 그죠? 뺏는다는 거죠. 자, 실행 방법 두 번째. 실행 방법 두 번째는요, 이 가등기 담보권자도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저당권과 효력이 동일해져요. 자, 그러면 경매 신청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거는 어차피 저당권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정리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미 한 거니까. 그죠? 잘 알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법의 핵심은 요거예요. 귀속청산이라는 거죠. 어차피 경매 신청을 하면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처럼 출제가 되지 않고 출제된다면 여기서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귀속청산을 한다는 건 집을 뺏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매 신청한다는 건 집을 뭐 하겠다는 거다? 팔겠다. 집 팔기죠. 집 팔기. 이렇게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집을 뺐던가 집을 팔던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선택하겠죠. 어떤 실행 방법을 선택할지는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실행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집을 뺏는다면, 귀속 청산을 한다면 이때는요, 그냥 뺏어가지 말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뺏어가라 그랬죠? 2억을 주고 집을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청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돼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청산 절차는 4단계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4단계를 파악하셔야 돼요. 4단계. 이 청산 절차 4단계를 파악하셔야 된다. 4단계. 여기서 출제돼요. 여기서 4단계. 자, 책 좀 보고 또 보죠. 자, 먼저 양괄호 1번에 보시면은 귀속 청산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청산 절차를 거치겠다는 거죠. 집을 뺏는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경매 청구 나오죠. 집을 팔겠다는 거죠. 경매 청구는 제가 이렇게 조문만 넣어놨잖아요. 조문만. 그죠? 그러니까 읽어보시라는 거죠. 경매 청구는. 뭐랑 똑같으니까.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으면 다 이해돼요. 그죠? 예.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귀속청산이에요. 귀속청산. 자, 귀속청산 몇 단계라고요? 4단계. 밑에 표 보세요. 140페이지 밑에 쪽 절차 보세요. 첫 번째 실행통지. 두 번째 청산 기간 2개월. 3번 청산금을 지급하고 마지막에 본등기합니다. 1단계 실행통지를 합니다. 1단계 실행통지. 자, 그리고 2단계가 뭐라고요? 청산기간 지나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청산금 지급하는 건 누가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겠어요? 예? 갑이 을한테요? 을이 갑한테요? 예, 을이 갑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청산금 주는 거죠. 자, 4단계. 드디어 가등기에 기해서 이제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본등기가 됐기 때문에 채권자, 즉 가등기 담보권자한테 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귀속이 되겠죠. 그럼 절차 끝나요. 이제 절차 끝. 이렇게 됩니다. 4단계. 여기서요. 1단계 실행통지, 2단계 청산기간, 3단계 청산금 지급, 4단계 보너기. 여기서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한 단계라도 빼먹으면 절차가 다 무효가 돼버려요. 빼먹으면 안 돼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실행통지입니다. 실행통지는요. 자, 실행통지라고 하는 거는 청산 금액을 통지하는 겁니다. 자, 실행통지는요. 청산금을 통지한다. 청산금을 평가해서 통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을이 선생님이 돈을 안 갚으시니까요. 선생님 돈을 안 갚으시니까 선생님 제가 청산금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주택이 3억짜리고 제가 받을 돈이 1억이기 때문에 청산금이 얼마라고? 2억이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죠. 너 돈 안 갚으면 내가 2억 주고 못 뺏어간다고. 네 집 뺏어갈 거라고. 그죠? 실행통지하는 거예요. 실행통지. 2억 주고 집 뺏어간다. 그러니까 통지하는 거죠. 통지를요. 누구한테 하냐? 통지의 상대방. 채무자한테 당연히 통지해야 되죠. 자, 통지의 상대방은요. 채무자예요. 근데 그냥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 등이에요. 첫 번째, 채무자한테 통지합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뿐만 아니라 만약에 물상 보증인이 있다면은 물상 보증인에게도 통지해줘야 돼요. 물상 보증인이라는 건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 집이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통지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담보권 설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 취득자가 있다면 제3 취득자에게도 통지해줘야 됩니다. 싹 다 통지해야 돼요. 싹 다 통지. 한 명이라도 빼먹으면 절차 진행 안 돼요. 한 명도 빼먹으면 안 돼요. 싹 다 통지. 세 번째가 어려워요. 평가는 주관적인 거다. 평가는 주관적인 것이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평가는 주관적이다. 을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면은 당연히 주택은 3억짜리잖아요. 그죠? 주택은 3억짜리지. 그리고 내가 받을 돈은 1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청산금이 얼마라고? 2억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통지. 이렇게 평가해서 통지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때 얘가 야, 이거 내가 평가해봤을 때는 집이 1억인데? 1억짜리 집이야. 1억짜리 집. 그리고 내가 받을 돈 얼마? 1억. 따라서 청산금 얼마라고? 빵원. 청산금 빵원이요. 이렇게 지 마음대로 평가한다는 거죠. 청산금 얼마라고요? 청산금 얼마라고요? 빵원.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저런 식으로 제 멋대로, 지 맘대로, 제 멋대로 평가해서 통지했을 때, 이거는 통지로서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이거 유효입니까? 제 멋대로 평가해도요? 네, 유효예요. 제 멋대로 평가해도요. 눈치가 빠른 거죠, 이제, 그죠? 왠지 이게 반대로 틀어서도 유효예요, 유효. 왜냐하면 평가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뭐기 때문에? 이게 주관적인 거라는 거, 주관적. 유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받아들여지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이게. 그럼 지 마음대로 막 평가하겠네요, 가등기 담보권자들이. 예, 그럴 수 있죠. 지 마음대로 평가해버리는 거죠. 너 빵원이야, 빵원. 이러면서. 그죠? 빵원이야, 빵원. 만약에 그럼 여기에 후순위에 또 다른 저당권자가 있으면, 자, 후순위에 또 다른 저당권자가 있으면, 야, 네가 정상적으로
평가를 했으면은 나도 충분히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나 돈 못 받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죠? 불만이 있죠. 4번. 따라서 저 채권자는 담보권자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이 평가액을 다툴 수 있겠다, 다툴 수 없겠다? 다툴 수가 없어요. 다툴 수가 없다. 이거 완전 반전이죠, 그죠? 다툴 수 없다. 다툴 수가 없어요. 에? 무슨 평가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 그럼 다툴 수 없으면 제멋대로 평가해도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네, 2단계 넘어가요. 다툴 수 없으니까 2단계로 넘어가요. 자, 실행통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통지 사항을 확인하세요. 기억, 청산금이 없어도 그래도 통지는 해야 돼요. 청산금이 빵원이어도 통지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거치셔야 돼요. 빼먹으면 돼야 안 돼요? 빼먹으면 안 돼요. 니은 주관적 평가액으로서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디귿,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절차 진행에 영향이 없다는 건 다음 2단계로 간다고 안 간다고? 간다고, 제멋대로 평가해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이게.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하세요. 통지의 상대방.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 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 이 세 명이 통지 상대방입니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아니 그러면 제멋대로 평가를 해도 다음 단계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이 청산기간은요 2개월이에요. 2개월의 청산기간을 반드시 두고 있습니다. 왜 2개월 청산기간을 두냐면 네가 지금 제멋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나는 열받잖아요. 당연히 불만이 있죠. 근데 불만이 있어도 평가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있다고 없다고? 다툴 수가 없죠? 그럼 이때 이 병은요. 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 신청하면 돼요. 경매 때려버리면은 청산 절차가 다 중단돼 버려요. 청산 절차 중단되고 경매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적물이 공경매 들어가면 그때는 주관적으로 평가합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합니까? 객관적으로. 그죠? 그럼 이제 경매 들어갔고 얘가 가등기 1순위로서 우선 면제 받고 2순위로 얘가 받고 그리고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그 평가액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지만 청산기간 2개월 내로 뭐 하시면 된다? 경매 신청하시면 돼요. 불만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2개월 내에서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하면은요. 청산 절차는 다 중단돼 버립니다. 경매가 돼요. 그럼 경매가 우선하게 돼요. 그래서 2개월을 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 보호하려고? 후순위 보호하려고. 자, 청산기간 2개월입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3번을 확인하세요. 후순위 권리자는 담보권자에 의한 청산금 평가액이 부당히 낮게 평가돼서 불만이 있다는 거죠. 불만이. 그러면은 청산기간 내로 한해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청구하면 뭐가 중단된다고요? 청산 절차 다 중단돼 버려요. 이해되세요?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를 이해하시면 이제 끝나요. 이 법은. 자, 밑에 소유권 취득이요.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에 기해서 이전 등기, 본등기 하게 되면 절차 끝납니다. 2번.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채무 이행 사이는
동시 이행 관계다. 자, 청산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을 때 청산금은 누가 지급하시는 거? 예, 채권자가 청산금 주죠. 그죠? 청산금. 자, 청산금 받아가거라. 청산금. 자, 그리고 본등기, 이전 등기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 채무자가 해주죠. 그죠? 이전 등기 해주죠.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채무자는 물건 넘기고 이전 등기하고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 이행 관계. 동시 이행 관계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도 이어서 청산금 지급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다. 청산금 안 주고 본등기 해봤자 무효라는 거예요. 청산금 지급은 3단계죠. 3단계 거치고 등기하셔야 유효된다는 거죠. 그죠? 다만 나중에 청산금을 지급을 하면 이제 유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경매 청구는 조문을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만약에 제멋대로 평가했다. 제멋대로. 그럼 불만이 있으면 경매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후순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후순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후순위 만들어야 돼요. 그 통정어휘 표시예요. 통정어휘 표시. 무효예요. 얘가 만약에 제멋대로 평가했는데 얘는 이제 불만이 생기잖아요. 불만 생기죠. 후순위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청산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해주는 게 동시 이행관계라 그랬죠? 그럼 얘가 정상적으로 평가했으면 청산금 얼마 줘야 돼요? 2억 줘야죠. 근데 제멋대로 평가하고 청산금이 빵원이라고 주장하면 갑은 여기서 항변권 행사하면 돼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2억을 줄 때까지는 이전 등기 해줄 거다 안 해줄 거다? 안 해줄 거라고 항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 평가라고 해도 나름의 자구책은 마련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귀속청산 절차 4단계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142페이지 보시면은 4번에서 양도담보 나와 있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양도담보. 자, 지금까지는 가등기 담보 관련해서 청산 절차 4단계를 살펴봤는데요.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했죠. 양도담보는 채권자의 명의로 가등기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 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요. 자, 갑이 채무자 그리고 을이 채권자예요. 갑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채권자. 이때 채권자 명의로 아예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등기 해놓는 거죠. 그죠? 이런 걸 가리켜서 양도담보권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양도담보권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역시 양도담보권자가 소유자가 되려면은 집을 뺏어가려면 반드시 뭐를 거쳐서 뺏어가라? 청산 절차 거쳐야 돼요. 즉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명의로 해놨더라도 을은 소유자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거쳐라? 거쳐야 돼요. 그래야 소유자 되는 거예요. 청산 절차 3단계입니다. 얘는. 양도담보는 3단계예요. 가등기 담보는 몇 단계? 가등기 담보 4단계죠? 양도담보 3단계예요. 첫 번째, 실행통지. 똑같아요. 내용은 실행통지. 두 번째, 청산 기간. 몇 월? 2개월. 2개월. 세 번째, 청산금을 지급한다. 여기가 끝이에요. 본등기 안 해도 돼요. 왜 본등기 안 해도 됩니까? 등기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3단계 양도담보는요.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죠?
등기 해놨으니까 3단계. 자, 11조 확인하세요. 선의 제3자 보호라는 말이 나옵니다. 채무자 등은 청산금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청산 절차 3단계를 거치기 전이면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어도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라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 갑은 양도 담보권자 을에게 싹 변제해버리고 돈 다 갚아버리고 돈 다 갚았다잉 변제해버리고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연한 말이죠. 아직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고 따라서 절차 끝나기 전까지는 이 절차 끝나기 전까지는 돈 다 갚고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채무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났거나 10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상황 끝났어요. 혹은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다는 건 변제하고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양도담보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몇 년이 지났거나 10년이 지나버렸거나 이러면 채권 소멸이고요. 상황 다 끝납니다. 10년이 지나버렸거나 아니면은 누구한테 넘어갔을 때 선의의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일단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선의 제3자한테 넘긴 거예요. 이전 등기 해버린 거예요. 을이 나쁜 놈이죠. 선의 제3자한테 넘어갔죠. 이렇게 돼버리면요. 선의 제3자가 보호받아요. 가담법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얘가 보호받는다는 거는 이미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고 따라서 갑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한다고 못한다고. 그거 못한다고. 자, 첫 번째입니다. 10년이 지나버렸거나 선의 제3자한테 이전 등기 격려됐을 때 그때는 변제하고 말소 청구 못한다는 겁니다. 자, 밑에 양가로 1번입니다. 채무자는 청산금 지급받을 때까지 채무액 지급하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채권자 명의로 된 소유권 등기 말소 이거 동시 이행 관계 아닙니다. 뭐가 선의행이겠어요? 예, 변제가 선의행이에요.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돈부터 갚아야 말소 시켜주는 거죠. 자, 양가로 2번입니다. 채무자의 말소 청구 제한입니다.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을 때 이때는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죠? 10년이나 선의 제3자. 양가로 3번입니다. 채무자의 구제수단. 채권자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선의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해도 이 등기는 유효라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는 선의 제3자 명의로 된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말소 청구할 수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 왜 팔았어? 네가 책임져라. 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받는다.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채무자는 채권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특별법, 임대차 보호법 2개 하고 가담법 살펴봤고요. 뭡니까? 이거 집합 건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있죠? 여기 다음 주에 정리하고 다시 민법 총칙부터 또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